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랑주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대형 쇼핑몰에서 비주얼 머천다이저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하고 또 매출을 높이는 일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상품을 팔고 있는데 어떤 집은 매출이 엄청 늘고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가게는 파리만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이 높고 손님이 많은 점포를 찾아가 봤더니 그분들은 상품과 함께 마음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팔아서 수백 년 동안 살아남은 점포 그리고 상인들의 철학,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는 수많은 상점과 시장들. 그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100년, 200년을 이어오고 있는 세계 전통 시장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비주얼 머천다이저 이랑주가 직접 발로 뛰어 그 해답을 찾았다. 좋은 물건을 팔겠다는 정직함, 마음까지 덤으로주는 온기, 오래도록 지켜온 전통, 새로운 것을 향한 열린 시각. 이랑주가 말하는 전통시장에서 깨달은 인생의 법칙. 비주얼 머천다이저 이랑주의 살아남은 것들의 비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랑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비주얼 머천다이저 이랑주입니다. 아마 비주얼 머천다이저가 뭐 하는 일일까 되게 뭐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면 영어로는 뭐 표기가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여자분이 한 분 계시죠? 네. 네. 그 여자분이 아이라인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아이라인을 어떻게 되죠? 검정색 아이라인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네. 뭐 아이라인만 하고 나온 건 아니겠죠, 그렇죠? 하지만 아이라인이 유독 그녀를 아름답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사과가 하나 있죠. 네. 네, 저는 이 사과에 검정색 아이라인이 아니라 초록색 아이라인을 하나 거졌어요. 오, 완전히 달라졌죠? 네. 네, 사과에 아이라인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완전 분위기가 달라진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네. 네, 저는 그래서 제 직업을 상품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초록색 아이라인 하나로 사과의 운명이 달라졌죠. 저는 93년도부터 대기업이나 명품관, 백화점에서 비주얼 머천다이저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2005년도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전통시장을 가게 돼요. 근데 전통시장을 딱 갔는데 정말 할머니들이 아까처럼 먹기도 아까울 것 같은 사과를 막 바닥에 깔아놓고 막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조금만 다르게 진열하면 훨씬 매출이 높을 텐데 해서 그 할머니들을 도와주는 일을 제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전통시장을 갔을 때 이렇게 돼 있었어요. 바닥에 놓고 보통 지금도 이렇게 된 데가 시골 가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할머니들이 돈이 없잖아요. 이제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이제 진열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진열했냐면 자, 초록색 비닐봉지 하나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초록색 풀잎을 살 돈이 없어서 이제 초록색 비닐봉지로 했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바닥에 놓인 홍시를 보시면은 손님이 홍시 한 봉지 주세요 하면 홍시를 이렇게 옮겨 담아야 되죠. 네. 그러면 홍시가 어떻게 돼요? 터지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초록색 비닐을 깔아놓은 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홍시가 터질 일이 없죠. 네.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40년 동안 장사했는데 이런 거 할 줄 생각을 못 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신이 나서 많은 점포를 제가 바꾸게 돼요. 또 다른 점포를 한번 보실게요. 생선이죠. 네. 보통 전통시장 가면 이렇게 진열돼 있죠. 네. 이제 서서히 막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어떻게 바꿔주실지,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생선이 직선으로 있는 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선을 사선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네, 완전히 달라졌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살아있진 않지만. 그래서 직선은 고유를 상징하고 사선은 율동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알고 그걸 적용했을 뿐인데 매출이 2배, 3배 오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진열을 바꾸면서 할머니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제가 하루 종일 진열하고 나면 길커피 있잖아요. 다방커피 시장에서 파는 거 그거 막 사주시고 하루는 뭐 5잔씩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명품관이나 백화점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보람과 기쁨 그리고 길커피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할머니들이 마음을 담아서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많은 점포에 진열을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그릇 가게 있죠? 네. 예. 그릇 가게를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예, 이게 한 장의 그림이 지금 넘어갔죠. 1초 사이에. 아까 비포를 애프터로 바꾸는데 이런 험난한 과정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주부님들은 이사를 해보셔가지고 그리고 집에서 그릇 정리를 해보셔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네, 어깨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릇을 다 꺼내고 다시 진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집은 혼수 세트를 팔아서 매출을 또 대박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이 또 나왔죠. 이 100년 동안 바뀌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는 보통 포목시장을 가보면 어떠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물려주죠. 그 며느리는 또 며느리한테 물려주면 그게 3대가 이어지면 100년이에요. 근데 이 시장은 105년 된 시장이었어요. 근데 진열법이 100년째 똑같대요. 빨간색 옆에 파란색, 빨간색 옆에 파란색 이렇게 진열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진열하는 것보다 이렇게 진열하는 게 훨씬 더 뭐가 달라진 것 같죠? 한 번 더 볼까요? 자, 비포, 애프터.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들은 빨간색 옆에 파란색, 빨간색 옆에 파란색 이렇게 색깔이 선명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한국의 전통천은 농담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빨간색이라도 밝고 진한 그 그라데이션, 우리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농담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열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손님들이 그래요. 어머, 이 집에 원단 새로 들어왔나 봐. 너무 곱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앞에 건 제가 바꿔드렸어요. 안쪽에서 자기가 뒤에 거를 막 이제 따라서 바꾸기 시작해. 그렇게 해서 이 점포가 완성이 됐어요. 2주 뒤에 제가 갔을 때 저는 이 100년 된 진열법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힘들다. 원상태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딱 갔을 때 이 집만 진열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집, 그 골목 전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진열이라는 아주 작은 재주가 한 가게를 바꾸고 한 꿀목을 바꾸고 한 시장을 바꿀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큰 감동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진짜 이 일이 내가 할 일이다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또 일을 하게 됐죠. 자, 여기 이불 이제 막 궁금하시죠? 이불 가게가 있어요. 이불 20채 혼자서 개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요즘 다 침대 쓰니까 이불 갤 일이 없죠. 저는 이불 혼자서 20채 개다가 거의 어깨가 탈골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이 이불 가게를 이렇게 제가 바꿨어요. 인테리어 안 바꿨어요. 뭐만 바꿨죠? 그렇죠. 위치만 바꾼 거예요. 이 사장님도 나름 원칙이 있기는 있었어요. 어떤 원칙이었냐면 동그란 백인지 네모난 백인지 동그란 백인 사장님도 진열 원칙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색상의 농도 색상의 파장을 맞춰서 진열을 해줬어요. 제가 그날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불을 한 20채를 개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여보 나 오늘 시장 가서 이렇게 바꿔서 너무 잘했지 칭찬받으려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집에 이불이나 좀 이렇게 해봐. 이불 못 갭니다. 이불 개려면 피곤해요. 밖에서 이불 개고 생선 진열하고 그렇죠. 그러고 오면 녹초가 되는데 그 남자랑 제가 모험을 강행하기 시작해요. 제가 지난 7년간 한국의 전통시장이 1,600개인데 800여 개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진열을 여러 업종별로 해줬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한국 시장이 다시 살아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 시장은 아직까지도 매해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고 시장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10년 전보다 한 20에서 30% 시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세계 일주를 떠난 결정적인 계기는 한 지하상가에 제가 강의를 갔어요. 근데 그 지하상가에 상인분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잘해요. 제가 1980년도에 어떤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데 그 회사는
1980년대에 보세 가게 이대 앞에 어딘지 대충 눈치채셨죠? 이대 앞 보세 가게에서 오늘날의 대재벌이 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거기 이렇게 앉아 계시던 50이 넘은 상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나도 1980년대에 여기서 보세 옷가게를 시작했는데 나는 왜 다 망해가는 상가에 있고 그분은 재벌이 됐을까? 이유가 뭐냐고 저한테 딱 묻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열심히 하면 될 겁니다, 사장님. 그냥 상투적인 얘기만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 7년 동안 시장 상인들 그리고 소상공인 점포를 만나봤을 때 그분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루에 14시간씩, 16시간씩 시장에서 쪽잠을 자고 하루 세 끼를 거기서 다 해결하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열심히 하라는 말은 아무런 대답이 안 됐어요. 이미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이 몇 년 동안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근데 그분의 모습이 딱 저 모습인 거예요. 저를 닮아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다니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열심히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쁘게 매일매일. 그래서 여기서 한번 멈추고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의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지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세계 일주를 떠나게 돼요. 자, 누나 또 시장가. 예, 제가 나이가 어린 남편이랑 살아요. 예, 몇 살인지 얘기하면 기절하실 것 같아서 나이는 밝히지 않고요. 아까 이불 좀 집에 이불 잘게라는 그 남자인데, 자, 세길주 가자 했더니 놀러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다가 짐꾼으로 전락한 연하의 남편인데, 저희 부부는 40개국. 네, 1년간 40개국 배낭만 메고 떠났죠. 150개 전통시장을 방문을 했어요. 이 전통시장을 보면서 지붕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됐어요. 이 지붕을 하나 짓는 36만 개의 타일로 만든 스페인의 산타카레라는 시장인데 짓는데 한 7년에서 8년 정도 지붕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죠. 오, 여기 이게 시장이에요. 네, 함부르크 어시장이라고 그 일요일 날 아침이면 시장에 가서 댄스를 즐기는 거예요. 댄스 홀처럼 변하는 시장이에요. 너무 예쁘죠? 네, 500년 된 시장이에요. 500년째 그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시장을 뽐내는 폴란드에 있는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365일, 저희는 행사가 일회성이잖아요. 근데 365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축제가 열리는 시장도 있고요. 자, 또 보시면은 시장 건물 지붕이 300년이 됐어요. 이 지붕을 살리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시장 전체를 통유리로 덮은 이런 시장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상상하기 힘든 많은 시장을 만났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참 인상 깊었던 시장이 독일에 갔을 때인데요. 한국 시장은 거의 다 이렇게 지붕이 덮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뚝 이렇게 걸어가는데 시장 중앙에 들어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시장 중앙에 1000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숲이 있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맥주 엄청 좋아하잖아요. 비어 가든이라고 맥주 이게 부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6개 맥주 회사가 한 달에 한 번씩 맥주를 교체해주는 그렇게 해서 손님들이 맥주 교체하는 날이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상인들은 이 맥주랑 가장 잘 맛있겠다. 그렇죠? 맥주랑 가장 잘 어울리는 소세지, 뭐 버거, 뭐 피자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같이 판매하고 그리고 여기에 숲에서 점심 먹고 놀다가 저녁에 돌아갈 때 장 봐서 돌아가고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 시장이. 그 우리나라에도 저는 이걸 보면서 막걸리 가든 이런 거 만들면 좋겠다. 괜찮을 것 같죠? 주막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대형 맥주 회사들하고 이렇게 조인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가실 것 같죠? 네. 그렇죠? 이렇게 전 세계 관광객들도 올 것 같죠? 네. 이 방송을 시장 관계자들이 좀 많이 보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을 둘러보다 깜짝 놀란 게 올리브를 파는 가게였는데
올리브 파는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여기서 장사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사과 할머니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건어물 가게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장은 올리브만 팔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는 다른 품목을 팔 수 없어요. 여기 예쁜 아줌마가 들어와도 올리브를 팔아야 돼요. 총각이 들어와도 올리브를 팔아야 돼요. 무려 몇 년 동안? 200년 동안. 놀랍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인들한테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 그 상인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전통을 물려주는 것이 더 소중하다. 우리는 시장이 사라지지 않길 바란다. 우리 아이들에게 시장이라는 문화를 남겨주고 이 아이들의 시장을 박물관에서 찾길 바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시장, 하루에 1만 명이 있는 시장이 찾는 시장이라고 해서 막 부랴부랴 달려갔죠. 저희 남편은 아침에 또 누나 또 시장가? 그렇게 여기 정말 대단한 시장일 거야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허름한 거예요. 뭐 이렇게 허름한 시장에 무슨 1만 명이 찾아와. 근데 제가 시장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너무 예쁘죠? 토마토 보세요. 토마토 자체가 너무 예쁘죠. 먹기도 아까울 만큼 싱싱한 거예요. 자, 그리고 생선 보세요.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게, 아는 생선 나왔어요? 네. 이 생선이 진열돼 있는데 뒤쪽을 자세히 보니까 낚싯대가 이렇게 드리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림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집 근처 바다에서 내가 낚시로 직접 잡은 생선만 판매하는 거예요. 아까 토마토도 자기가 직접 키운 토마토. 여기에 있는 200여 개의 모든 점포들은 자기가 직접 기르거나 자기가 직접 재배하거나 자기가 직접 만든 것만 팔 수 있는 시장이에요. 놀랍죠? 유일무이한 시장이잖아요. 다른 상품으로 대체될 수 없는 직접 만든 제품들만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무려 몇 년 동안? 150년 동안. 정말 놀랍죠? 이 상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대형 쇼핑몰은 인터넷이나 온라인 홈쇼핑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될 수 없는 상품, 그리고 대체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커뮤니티 중심지로 시장이 살아남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경쟁자는 마트가 아니다. 마트보다 우리는 훨씬 훌륭한 상품을 팔고 있는데 마트 따위가 어떻게 경쟁이 돼? 이런 얘기를 모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자기 제품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고 자긍심이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요리책도 있어요. 버로우마켓 요리책이라고 직접 재배한 물건들을 어떻게 요리하면 가장 맛있는지를 알려주는 요리책도 서점에서 팔고 있어요. 그런 요리책 있으면 사실 거죠? 제가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시장은 또 되게 감동적인 시장이었는데요. 핀란드에 있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시장의 모토가 엄마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만 파는 시장이었어요. 여기 엄마들 많이 오셨죠? 정말 그런 시장 그냥 갈 것 같죠? 그럼 얼마나 그 시장의 제품이 훌륭하다는 거겠어요. 그래서 시장을 쭉 둘러보는데 이제 엄마들이 다 나와서 뭐 팔아요. 근데 제가 블루베리를 사려고 했었어요. 그래 보통 한 통에 10,000원씩 하더라고요. 블루베리를 옆집에서 10,000원 해요. 이쪽 집 와가지고 옆집에서 10,000원 하는데 9,800원 해주세요. 이러니까 씩 웃으면서 안 깎아줘요. 10원도 안 깎아줘요. 인심 야박하네 이랬어요. 아니 한국 같으면 덤도 주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랬는데 그 상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분들은 가격 따위와 경쟁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정말 훌륭한 제품, 정직한 제품만 갖다 놓기 때문에 정직한 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에 있는 모든 블루베리가 가격이 똑같아요. 담합한 것도 아닌데 산지에서 농부가 정직하게 유기농으로 만든 걸 갖다가 파니까 가격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집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스스로와의 정직함과 경쟁할 뿐입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겠죠?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게 남다른 철학이 있어야만 100년, 200년 살아남을 수 있구나. 근데 그거는 기교와 테크닉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시장을 세계 일주로 가서 시장을 봐야 되겠다. 막 이제 보따리 사서 출발할 때 이 시장이 얼마나 시설이 좋을까? 얼마나 인테리어가 멋있을까? 얼마나 진열이 잘 돼 있을까? 마케팅도 죽일 거야. 홍보도 배워올 거야. 막 이런 포부를 가지고 갔었어요. 처음에는 그거 위주로 봤어요. 시설 위주로, 형태 위주로 많은 시장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시장을 쭉 둘러보고 6개월이 지나서 살아남은 200년, 300년, 500년 된 시장들을 쭉 이렇게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그 시장은 시장의 본질을 가장 잘 지킨 시장들이 살아남았어요.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에서 상추를 키우다가 상추가 우리 가족들이랑 먹고 남았어. 내다 팔아야지. 그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그걸 아직까지, 그때의 마음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들. 내가 파는 상품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이어오더라고요. 내가 파는 상품이 아이들이 먹고 해가 될 수 있다면은 거기에다가 농약이라든지 색소를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기본을 지키는 거. 그게 살아남는 점포들의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기본을 지키는 거. 우리가 기본 지키는 거 뭐 쉽지. 말이 쉽잖아요. 말이 쉬운데 그게 지키기가 힘든 게 기본을 지킨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질. 요즘 고민이 많이 하는 거예요. 본질. 그리고 상인 정신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시장을 만나게 됐어요. 여행 초기에 즐거웠어요. 많은 시장을 보고 제가 이렇게 변신하게 됩니다. 제가 충분히 웃을 시간을 드릴게요. 자, 40 넘어서 여행을 하려니 정말 체력도 떨어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극복을 하면서 여행을 했었는데 제가 아까 이 사진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 사진이 이렇게 진열이 바뀌었죠. 그런데 제가 그리스에 있는 생선 가게를 갔어요. 생선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었냐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나 어머나 다들 어머나 이러시는데 네, 생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발딱 서 있어요. 네, 여기 부산 분 안 계세요? 어떻게 하죠? 살아있네.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영화에서 살아있네. 네, 그렇죠. 정말 생선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 생선 가게에서 저는 2시간 동안 떠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득도하는 기분이었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왜 지난 20년간, 저 이 일을 20년 넘게 했어요. 20년간 한 번도 생선을 세워보겠다고 생각을 못했을까? 나는 왜 생선을 세우지 못했을까? 왜 생선을 세우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죠.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또 죽어있다는, 생선이 죽어있다는. 자, 저는 생선이 세워진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력도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제가 생선을 사선으로 진열할 수 있었던 거는 백화점에서 사선으로 진열하고 있거든요.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생선을 세우지 못한 거는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고 그 다음 높은 거를 도저히 그려낼 수 없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봐야 되겠다. 그렇죠? 많이 보는 것에서 상상력도 시장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100년 된 가게 그리고 상인들을 보면서 늙어가도 우리가 이 상상력과 마음이 낡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제가 시장에 처음 갔을 때 상인들에게 새로운 진열법, 비닐봉지를 깔고 생선을 사선으로 돌리게 하고 그라데이션 진열을 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40년, 50년 장사해온 그 기법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먼저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나 찬찬히 그분들 마음이 되어보기로 했죠.
제가 처음 전통시장을 갔을 때 여기 보시면은 토끼가 한 마리 있죠. 매대를 넘겼어요. 상품을 진열하려고. 근데 매대 밑에 토끼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 나 할머니가 밤 대추를 먹여서 키우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세히 가서 봤어요. 자세히 가서 보니까 쥐였어요. 할머니의 그 제수용품에 쥐가 대추랑 밤을 훔쳐먹어가지고 때깔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제가 다라이를 들고 가가지고 막 후려쳤어요. 그러니까 겨우 엉덩이를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저희 엄마랑 연세랑 비슷하세요. 70이 훌쩍 넘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걔네들을 쫓아낼 힘인데 이 매대를 들어서 거기 안을 정리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어요. 이런 할머니가 있는데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할머니가 쉬는 날 막 이렇게 청소를 해가지고 매대를 만들고 쥐가 못 들어오게 자물통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진열을 막 해줬어요. 정말 하루 종일 걸렸어요. 7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진열을 하고 났는데 그 다 된 가게를 보시더니 할머니가 펑펑 우시는 거예요. 할머니 왜 이렇게 좋은 날 왜 그래 이러니까 너무 고맙대요. 왜요? 이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거 5년 전부터 이 자물통을 고쳐준다고 했대요. 그런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척추장애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2연세에도 손주 둘을 대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아직까지 케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집에 할머니 한 달에 몇 번 쉬세요? 이러니까 한 달이 뭐예요? 1년에 3일밖에 안 쉬어요. 아니 1년에 어떻게 3일만 쉬어요? 그러니까 명절날 당일, 그쵸? 추석 당일, 설날 당일, 그리고 부모님 제삿날. 그날 우리 봉사 갔던 7명이 다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 봉사 갔던 우리 팀원들이 본인들도 진짜 이 일을 하면서 오늘만큼 뿌듯한 날이 없었대요. 내가 가진 재능이 누군가에게 쓰이고 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작은 씨앗이 됐다는 게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 일을 해서 제가 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예, 큰 돈을 벌진 않지만 명품관 백화점 있을 때보다 더 큰 마음의 돈은 번 것 같아요. 울리려고 한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지도 때려잡고 슈퍼맨처럼 할머니 뒷동도 치우고 내가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어린 시절과 맞닿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스 과메기 출신이에요. 이 안 믿으시는 분위기 어떡하지?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구룡포 출신이에요. 작은 어촌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집이 이제 아버지가 어부셨는데 집이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부부 금술은 너무 좋아서 6남매예요. 6남매 제가 막내인데 아버지가 뭔 사업에 손을 댔다가 이제 망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은 단칸방에서 8식구가 살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때 먹을 게 없으니까 마당에서 돼지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돼지를 먹으려고 키운 건 아니었어요. 팔려고. 근데 돼지 사료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잔반을 얻어와서 돼지를 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신주머니를 들고 다닐 수 없었어요. 저희 6남매가. 신주머니는 가방에 넣고 신주머니 대신에 구정물통을 들고 학교 앞 분식점에다가 이걸 딱딱 놓으면 이제 언니들은 멀리서 얻어오고 저는 이제 저희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있는 분식점에서 이제 잔반을 얻어다가 먹여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그거 들고 올 때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제가 이게 부끄러운 건가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그때 당시로는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점이 저에게 있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있었죠? 그렇죠, 돼지. 우리 돼지가 먹성도 좋은데 얘가 지금 문짝을 뜯어먹고 있을 텐데 큰일 났다. 빨리 우리 돼지에게 이걸 먹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돼지를 키우고 이 돼지를 판 돈으로 저희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재미가 들렸어요. 염소를 얻어왔어요. 닭도 얻어왔어요. 오리도 얻어왔어요. 소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집 마당이 동물 농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많으니까 뭐가 많아요?
배설물이 많죠. 이 배설물이 많으니까 늘 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쥐 잡는 게 일이었어요. 그걸 보니까 저는 그게 무섭거나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겠지만 어렸을 때 그렇게 해서 시장에 가서 쥐도 때려잡고 쥐똥을 치울 수 있었던 게 어렸을 때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농경, 어로, 수렵, 축산 마스터를 다 했어요. 자격증도 있어요. 예, 저희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내가 어린 시절에 왜 이렇게 가난했는지 30년 지나서 알았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고 지금 딱 30년이 지난 이후에 시장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너희 재능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보듬어 줘라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경험에는 이유가 있고 경험만큼 훌륭한 스승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만 힘든가? 하는 많은 젊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누군가가 나에게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저는 훨씬 더 인생이 즐거울 것 같아요. 저도 돼지 구정물통 들고 가면서 즐거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경험은 본인이 한 경험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는데 지금은 이제 폐지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차인표 씨랑 리차드 용재 오닐이라는 분이 이제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바닷가 해변이었는데 해녀 세 분이 이렇게 이제 뭐 미역도 따듬고 전복도 손질하고 계셨는데 이 해녀분이 이제 차인표를 발견했어. TV에서만 보다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어때요? 차인표 너무 잘생겼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할머니 딱 봤는데 태어나서 처음 본 애가 있어.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에이, 피아노 아니고? 그렇죠, 비올리스트죠. 근데 이제 할머니도 비올라를 태어나서 처음 봤어. 그래 할머니가 이제 물어요, 용재 오닐에게. 등에 맨 게 뭔겨? 여기 서울이라서 지금 해석이 안 되고 있어요. 등에 맨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등에 맨 게 뭔겨? 그러니까 할머니는 또 용재 오닐에게 대답할 기회를 안 줘. 기타인가 배.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 할머니들이 그래요. 할머니들이 제가 할머니들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근데 또 자기가 지시도 해. 한번 울려 보이소. 이렇게 자기가 지시까지 다 내려. 용재는 한 마디도 안 했어. 근데 이 목관악기는 어때요? 해풍이 부는 바닷가에 열면 염분에 의해서 악기가 틀어지고 음이 달라져요. 그런데 할머니가 울려 보이소. 이랬는데 용재가 그날 악기를 꺼냈을까요? 안 꺼냈을까요? 그렇죠.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자갈에다가 이렇게 발을 딱 박아요. 이제 거기 자갈밭이었어요. 발을 딱 박고 용재가 비올라를 이렇게 켜요. 그날 나왔던 음악이 그 유명한 섬지바이어예요. 막 울리는데 그런데 할머니가 그 음악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상상들 안 들어요. 할머니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차인표에게 관심이 있어요. 인표에게 이제 해삼을 썰어서 먹이고 있어요. 용재 음악이 나오는데 제가 막 답답한 거예요. 할머니 저 비싼 음악을 들어야 될 텐데. 근데 음악이 중반쯤 흘러요. 막 구슬프게 흐르는데 해삼을 따듬던 할머니가 손을 내려놓고 용재를 빤히 쳐다봐요. 근데 갑자기 할머니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아이고 내 눈에서 와 눈물이 나노. 저는 아직까지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정말 펑펑 울었어요. 시골에서 오늘도 오징어를 말리는 팔순 어머니의 얼굴이 오버랩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근데 그날 제가 느낀 거는 전문가란 비올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주얼 못 찾나 이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돼요. 시장 할머니들은.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감동을 주면 돼요. 그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년 경력에 사람을 향한 온기가 없으면 그거는 단순 기능인이다. 우리는 모두 전문가라고 하면서 기능인으로 살고 있지 않았나. 저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여행을 가기 전 저는 테크닉 위주의 고객이 어떻게 지갑을 열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행을 다녀오면서 저는 전문가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전문가가 앞으로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마음에
온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여기 시금치가 보이죠? 네. 시금치가 어떻게 진열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세워져 있죠. 네. 밑에 뭐가 있을까요? 흙? 이제 온기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 물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 상인분이 그래요. 손님이 가져갈 때까지 싱싱하게 살아있는 시금치를 전해주고 싶대요. 온기가 없으면 그냥 한 단씩 재가지고 집에 와서 따듬어 보면 반이 마른 잎사귀예요. 시든 잎사귀예요. 그런데 마음에 온기가 있으면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딸기 가게가 있죠. 딸기 꼭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위로 올라가 있어요. 딸기 꼭지가 또 섰어요. 그건 아니고요. 딸기 꼭지가 길어요. 왜 이렇게 길게 잘라놨냐고 얘기를 했어요. 빨리 아니에요. 상상이 여기 부족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마르지 않게. 근데 이 상인분이 하시는 말씀이 봄이 와도 도시 사람들은 딸기밭에 가서 딸기를 따는 여유가 없대요. 자기는 시골에서 자랐대. 그래서 어렸을 때 봄이 어떻게 왔는지 알았냐면 엄마랑 손잡고 딸기밭에 가서 첫 딸기를 따는, 그래서 봄을 알았대요. 도시 사람들은 그런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고객만이라도 딸기를 따는 그 순간을 느껴보라고 이렇게 만들었대요. 시인이죠? 네. 저는 이런 분들을 보시면서 정말 전 세계에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가슴 속에 사람을 향한 따뜻한 온기를 품은 사람들이 진짜 세상을 바꾸고 살아남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 마트예요. 보시면은 티슈가 꽂혀 있죠. 우리 마트 쇼핑 많이 해보셔서 알죠? 물건 만지고 나면 어때요? 젖어요. 어떻게 해요? 닦아야 되죠. 근데 여기 뉴질랜드에 있는 슈퍼마켓에 휴지를 뒀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자,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분이 생선을 만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에 닦았을까요? 설마 자기 옷에다가. 그런데 이분은 어디에 닦고 갔냐면 비닐에다 닦았어요. 다음 사람이 다 묻겠죠. 저는 마트의 직원이라면은, 마트의 직원이 정말 온기 품은 전문가라면 이거를 캐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휴지를 갖다 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의 메시지, 다 여기에 전문가예요. 가정에서 주부도 전문가죠. 가정을 잘 이끌어간 전문가.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은 아마 어떤 전문가로든 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가로 성장을 할 때 사람을 생각하는, 가슴에 온기를 품은 전문가가 된다면 아마 오랫동안 사랑받고 오랫동안 살아남고, 또 살아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엇을 남기며 살 것인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압축을 해주면, 아까 자기만의 각도를 갖는 거.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마세요. 자기만의 각도를 가지고,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누구를 위해서 쓰라? 그렇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쓰면은 여러분들은 진정한 전문가로 오랫동안 고객의 마음을 얻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도 지금까지 성장 습관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 날마다 성장하기 위한 습관을 지금의 이제 청년들에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성장 습관에서 단골집을 만들지 말아요. 그러니까 청년일 때 단골집 가면 편하잖아요. 네. 편하면은 새로운 생각을 못 하게 돼요. 비평이라는, 우리가 새로운 데 가보면 비평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커피숍 가면 어때요? 아메리카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먹던 거 말고 그림에 그려져 있는 거, 신상품, 이름도 어려운 거, 뭐 하얀 눈이 내린 카페라떼 뭐 이런 거. 하얀 눈이 어떻게 내렸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뭐 벚꽃 피는 라떼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가보면 그런 걸 먹어보세요. 그런 걸 먹어봐야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내가 벚꽃 라떼를 만들면 이딴 식으로 안 만들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세포가 발전이 돼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각도를 가지게 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골집을 만들고 늘 새로운 곳에 가고, 같은 곳을 가더라도 새로운 것을 먹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요즘 젊은 그 남녀노소 누구나가 다 이제 스펙 쌓기라든지 네. 아니면 외모 가꾸기로 계속 이렇게 치중하고 있는데 네. 강의 들어보니까 위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외모나 스펙 쌓기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스펙이에요. 머리에 바른 무스펙 아니고 스펙이 없다는 건데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제가 여상을 나왔어요. 구룡포에서 여상을 나오고 주산이 안 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가지고 주산이 뭔지 모르시죠?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주산을 못해가지고 은행에 취직이 좌절돼서 전문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했죠. 그리고 야간 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야간 대학을 다니고 졸업해 보니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더 공부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30살에 석사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37에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펙을 쌓기 전에 일을 해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공부를 하는 거지 스펙 자체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정말 무의미한 일이에요. 저도 저희 회사에 많은 직원을 뽑아보지만 저희는 일체 이력서 없어요. 그냥 밥 먹어봐요,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같이 다니다가 그 친구가 아버지가 뭐 하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아무 정보도 없어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 됨됨이에요. 만나보면 그 사람한테 느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저희 즐거운 에너지. 그걸 보고 저는 직원을 뽑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다들 그 정도 스펙은 하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그리고 현장 경험.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기적은 발끝에서 이루어진다. 현장을 가세요. 청년들에게 제가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은 일하세요. 그냥 일하다 보면 스펙은 저절로 쌓여요. 남들이 쌓지 않는 현장 경험의 스펙이 쌓이게 되니까 그래서 발을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구두 말고 운동화 신고 다니세요. 이렇게 질문 받아봤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정리를 하면 기적은 발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온기가 있으면은 세상 모든 것들이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따뜻한 그런 여러분들이 서로 따뜻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